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천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사용 전 고려사항과 준비 내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 사용은 아무래도 기존의 경구약을 사용할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100%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을 수도 없을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동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의료진과 환자분이 서로의 생각을 같이 얘기하고 상의해서 가장 접점을 맞추는 약을 같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치료 결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서로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이렇게 공동의사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의료진 역시 이 정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이나 상황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사심 없는 환자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환자분 역시 생물학적 제제를 치료할 때는 이 질환과 앞으로 자기가 사용을 하게 될 약제들, 특히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더 좋습니다. 어떤 한 연구에서 보면 의료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환자분들이 더 치료를 잘 받고 경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논문이 이미 있는 만큼 정확한 의학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예를 들면 내 치료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내 몸은 어디까지 좋아지는 걸 의료진에게 기대하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몸이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좋겠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치료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내가 쓰는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검사는 어떤 스케줄로 장기적으로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 목표는 내가 치료 목표를 어느 선까지 가져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증상만 좋아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시경이나 CT나 MR 같은 영상 검사에서 염증이 완전히 없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진이나 환자분이나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입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치료를 결정할 때 훨씬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약제를 고르는 과정도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분의 관계 형성을 의료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환자분도 의료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이 당연히 병에 대해서는 진지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의료진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병에는 당연히 이 치료 약제가 좋다고 의료진이 판단하지만 환자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병원과 집과의 거리나 아니면 지금 학업 문제나 결혼 또는 이제 아기를 가질 아기 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어떤 치료 약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무조건 병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환자가 실제로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존중하고 이 치료 약제를 선택을 권유했지만 거절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환자분이 선호하는 약제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담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약제를 선택할 때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증상과 치료력을 환자분과의 면담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만나기 전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진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보는데요. 치료를 과정을 설명할 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 쪽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환자분들에게 끼치게 하는 것은 치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 암이나 아니면 장을 잘라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강조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제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몸이 좋아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의료진들이 질문을 해서 서로 간의 목표를 어디까지 삼을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해 보자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진만의 독단적인 결정 또는 환자분의 의사를 100% 수용하는데 의사가 볼 때는 이 약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주는 자세 모두가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만 봐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분의 직업이나 사는 곳, 또 내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사소한 내용이지만 다 알고 있으면 그 약제의 투여 간격이나 투여 시간, 투여 경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약들인데 그런 것들이 환자분의 이런 병 외의 요소들이 좌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아까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의 일반적인 치료 목표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염증이 안 좋아서 증상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단기 목표로는 증상을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것은 부족하고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하거나 가끔 대변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정상화되어야 되고요. 또 내시경이나 영상, 예를 들면 CT나 MRI 같은 검사에서 염증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가 결국은 가장 장기적인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젊고 예후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기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 목표를 삼기 위해서 치료 약제를 세게 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부작용 위험성이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다 보면 치료의 부작용 측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치료 목표를 조금 낮추어서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앞으로 목표를 위험군에 따라 결정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 목표는 일단 아프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혈액이나 대변 검사 수치를 보여주면서 염증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를 통해 봤을 때도 염증이 없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약제를 선택할 때는 한 번 면담을 하고 그 약제를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약제에 대한 설명을 두루 해주고 다음 외래를 올 때 서로의 생각을 한번 다시 펼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의사가 권유하는 약제 처음에 거절했을 때는 의견차를 한 번에 통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치료를 거절하는 이유를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그 이유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병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의사가 권유하는 약제를 선택해야 될 것이지만 어떤 약제는 아직 임신 중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그 약제를 선택하면 아기를 당분간 가질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약제를 새로 쓰자고 했을 때 그걸 쓰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외래는 잘 오고 검사를 잘 받게 해서
혹시 더 나빠지거나 할 때 그런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용어로 라포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신뢰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료진과 환자분 간의 신뢰가 형성되도록 해야 약제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약제든 부작용에 대한 측면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치료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어떤 약을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치료 부작용은 굉장히 사소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너무 꼬치꼬치 다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겁을 먹게 되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치료 효과를 설명 듣는 것보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치료약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약을 선택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효과와 강조의 그 비율을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되 너무 부작용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면 치료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부작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료진이 잘 모니터링하면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약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미 설명을 했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보다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부작용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생겼을 때 그것들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잘 이루어 나가려면 환자도 솔직해야 되고 의사도 솔직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다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물학적 제제는 고가의 약이고 또 경구약에 비해서 이제 주사로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경구약보다는 이 생물학적 제제 주사약은 굉장히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경솔하게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신중하게 후회 없이 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또 닥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이런 약들이 있는데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약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2주나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몇 달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색도 해보고 또 우리 의료진이 설명하는 것도 듣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의견차가 환자분하고 의사 간의 의견차가 심하게 되면 한 번에 해결하지 말고 조금씩 서로 의견을 양보해서 조금씩 가운데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얘기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10명 중에 7, 8명의 환자분들은 스스로 약제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결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결정이 의료진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다. 라면 그냥 그대로 결정하는 거고 조금 못 미치거나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서 또 의견을 좁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제에 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약제가 약간 다른 약제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의료진들이 미리 설명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도 생각해야 되지만 환자분의 나이나 직업, 증상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약제를 선택할 때는 약물의 기전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기전이 다른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약에 듣지 않으면 이게 이 기전으로는 약물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기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물 기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약효의 차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 이런 차이가 결국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투여 간격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제마다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자가주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여를 얼마나 천천히 할 수 있는지 또 병원을 얼마나 자주 와야 되는지 천천히 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약은 한두 번 맞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약도 있지만 어떤 약은 은근히
천천히 한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맞아야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증상이 아주 심하고 빨리 치료 효과를 봐야 되는 약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효과를 나타내도 되는 약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성은 대부분의 약이 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더 좀 안전성 데이터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임신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치료 효과 속도보다는 안전성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은 치료 효과는 매우 좋으나 약효가 좀 빨리 소실되는 약도 있고요. 어떤 약은 처음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약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내구성이 좋은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의 특성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어떤 약은 장에만 작동하는 약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약은 장외 증상, 관절이나 피부 이런 쪽의 증상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염증성 장질환 외에도 관절염이나 건선이나 눈에 생기는 포도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치료할 때는 이런 장외 증상도 같이 치료되는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일부 약제는 임신이나 수유에 아직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약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신에 대해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약들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을 시작했으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다음 치료 과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의미 없는 검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의 치료 옵션이 정해져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검사 결과가 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검사가 약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특히 MRI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그렇게 검사가 이렇게 편한 검사가 아닌데, 검사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좋아져서 치료를 바꾸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치료 방침을 바꿀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검사도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분은 얼마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몇 달 또는 최소 1년 전에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검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를 자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환자분들의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궁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의사의 입장과 반대로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때도 역시 타협이 필요합니다. 아까 약 선택과 마찬가지로 의사는 1년마다 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환자분은 3년 만에 검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서로 양보해서 2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병원 내원 빈도를 최소화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괜히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아까 의미가 없는 검사는 하지 말라고 했듯이,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비용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까 치료 목표를 환자분별로 달리 설정하는 것처럼 치료 방법 간격도 모니터링 간격도 환자별로 달리 설정해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이런 식으로 잘 관리되고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3년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은 지금 상황이 조금 치료가 잘 안 됐을 경우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금방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검사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사가 생물학적 제재를 환자분에게 투여할 때는 주된 결정자라기보다는 환자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인정하는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타협을 통한 결정을 잘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는 치료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꿈은 무엇인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또 미래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환자분마다 다르고 그 환자분이 개개인의
그런 선호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그걸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제가 여러 개이면 그 약제가 이런 병 외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의 차이가 약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 생물학적 제재를 치료하기 전에 준비할 내용과 고려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